예,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헌법이 무엇인가? 좀 진부한 이야기고 그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헌법이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놓은 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경기도 시흥시장님으로 계시는 임형택 선생님이 어린이 헌법이라는 이런 책을 내셨어요. 여기 보면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의 등대고 약속이다.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평등, 평화, 통일, 교육, 환경, 인간다운 생활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분이 시를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시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헌법을 알면 뉴스가 보이고, 대한민국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의무도 생각하게 된다.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헌법하고 배우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부터 시작해서 배우지만은 주로 헌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뭐 아주 딱딱하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 권리, 의무가 담겨 있다 어쩌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교육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주어가 없어요. 임자말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그 암기한 양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인륜이 뭐 이런 대학에 가는 그 스펙으로 그렇게 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교육이 참 문제인데 헌법을 이해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보통 그 2장에 나와 있는 10조에서부터 39조에까지 담겨 있는 가치 내용입니다. 그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데서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여기에 이 권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은요, 우리 헌법 본문 130조 중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대부분 권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조와 34조에 담긴 내용. 그리고 요 헌법을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어떤 것이 선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데 그 의미를 둔다면 만약에 10조부터 보통 그 1장에는 총각이 나와 있고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국회가 40조에서 65조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정부, 5장은 법원, 6장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10장에 헌법 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제 문제는 9장에 있어요. 119조부터. 자본주의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지만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9장에 119조에서 127조까지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보기에는 헌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총강이 전문이 있고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보다도 어쩌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라면은 민주주의라는 이념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갖다 붙여놨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헌법 34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 10조의 국민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이걸 강조했고 국가가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34조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10조 그 총각에도 한번 나와 있던데요. 10조에서 39조까지 10조에서 39조까지 이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3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은 이 헌법, 손바닥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 헌법 130조 안에 모든 국민이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34조에도 모든 국민은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또 여자의 복지와 권익, 이걸 국가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의 의무예요. 그리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것도 역시 국가의 의무고, 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이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국가가 배려해야 되는. 여기에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농성을 하는 걸 보고서 국민의힘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34조의 이 이념이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소왕의 삼권 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겼죠. 그런 의미가 9차 개헌인 현행 헌법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1조가 독일 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놨어요. 이 국이 뭐예요? 국가를 국민의 권리보다도 더 우선해놨어요. 자, 1조는 민주공화국이라 했고 2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이렇게 나오니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 헌법은 제1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인간부터 나오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하고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국가를 우선으로 국가주의고, 독일 헌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안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내용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참 많아요. 3조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헌법 3조에 뭐라고 해놨어요? 총강의 3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38 이북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엔에서 승인한,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예요. 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 헌장을 국가의 헌법처럼, 법률처럼 그렇게 지키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은 38 이북의 조선의 땅까지 우리 거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그 개헌을 할 때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점들도 있고요. 보면은 여기서 그 전문에 나와 있는 그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유례, 재정 과정,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3.1 운동으로 건립됐다 하는 것,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것, 4.19 민주 이념을 계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철학의 가치가 그 헌법의 정신으로 주권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고 권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10조와 그리고 34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헌법 제10조, 대한민국은 뭐라 그랬어요? 헌법 제10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런 건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거야 뭐라고 했던 간에 이 행복이 도대체 뭐냐, 그 정의를 해보라면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천차만별의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걸 정의를 참 재미있게 잘 해라는 행복의 정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죠. 니코마코스 윤리. 니코마코스라는 사람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고,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이 있는데 어떤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이냐 하는 것을, 아마 이거 원문을 읽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생각여행에서 출판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이런 그 청소년들 읽기 쉽도록 아주 재미있게 풀이해놨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아이들하고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어려우면은 34조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런 정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신으로 지금 현재의 34조에 녹아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경제의 균등이라는 거죠. 경제의 균등.
이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균등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하고 이윤을 위해서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균등을 위해서 국유제를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국유제 하면은 그건 사회주의에서 하는 이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서 경제의 균등, 권리 이익의 균등하게 나눌 권리고 교육의 균등.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발표했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세종시를 자유학군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경제 논리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때 줄푸세 세금 줄이고 뭐 규제를 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아주 그 자본의 아주 극단적인 재벌의 시각에서 나라를 이끌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철도나 의료나 이런 것을 민영화 시켜버리겠다. 민영화니 규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겠다. 이런 해석이죠.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규제를 풀겠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규제를 풀겠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 또 노동유연화, 시장유연화 이런 소리를 잘해요. 고용유연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유연화란 말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본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는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나 교육이나 철도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어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 시코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느 손가락이 더 값이 어디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는 그런 참 기막힌 내용들이 이야기를 보고서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교육도 시장에 맡기면은 양질의 교육은 돈 많은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하층 속된 말로 시시한 삼류 학교에 다니게 돈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의술, 최고의 시설 이런 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를 타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다가 말하는 그 철도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철도가 민영화되어 버리면은 이 약자들이나 노약자들 그 할인해 주는 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또는 그 국가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감액을 시켜주는 또는 무료 성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내용이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가 알고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 이념,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대한민국 주인이 주권자인 나인데, 나를 위한 정치를, 나를 위한 행복 추구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국가가 이행했느냐, 의무를 다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따져본다면은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 대한은 우리나라 국호고 민국은 제국이 아닌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공화국은 주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이걸 이해를 하고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떠냐? 주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가진 이 나라의 주인은 어떠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최상위의 1%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점유율이 전체의 26.8%예요. 그리고 10분위 점유율을 보면 56.7%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나는 이재용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이 사람이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13조 9,200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오셨어요? 이재용의 재산은 124억, 우리 돈으로 13조 8,100억 원. 이 NXC라는 그 대표 김정주 씨는 109억, 약 12조 정도. 이런 최상위 1%가 전체 자산 점유율이 26.8%도 약 30%가 된다 하는 것은 양극화의 극치, 불평등의 심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들 그 양극화 이야기하면서 돈 많은 놈들은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하게 부를 쟁취한 사람들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살아서 저축해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벌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낼 세금 다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모은 재산,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우리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재벌들 치고 탈세 안 하고 건강하게 돈을 버는 재벌들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들 주로 대부분 그 전력이 감옥에 다 갔다 온 사람이죠. 감옥에 가더라도 대통령의 뭐예요? 특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 박근혜가 불려 나오듯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남은 물건에 손댔다가 형을 받으면 사면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고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벌었다면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요, 옛날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젊어서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다음 노동자는 노동자지. 이게 뭐 비정규직이니 임시직이니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06만 6천 명이더라고요. 전체의 약 38.4%가 비정규직이에요.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평생 직장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해가지고 자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핑계를 대더라도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로부터 아주 멀리 이렇게 귀향처럼 보내버리는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잖아요. 비정규직과 한시적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 뭐 비기간제 근로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 지리개수라는 표현을 우리는 경제나 법률에 사람들이 상당히 알아야 되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는 이렇게 어려워요. 보면은 지리개수가 어떻고 또 법률 용어도 볼 것 같으면 일제시대 용어를 아주 대단히 많이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총보수 1억 1년에 연봉이 1억 5,281만 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4년 임기 동안 받는 게 약 6억 원 정도 되고, 이걸 실수령으로 따지면 4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외에 받는 특권이 뭐 비행기를 타면은 어떻고, 뭐를 어떻고, 온갖 특혜를 받고, 뭐, 그 기사를 두고, 차가 나가고, 기사를 두고, 그 기사의 월급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특혜를 받는, 예,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표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할 수 있느냐?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 보통 양극화가 어떻게 됐냐면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약 31%예요. 세습으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대물림을 해주기 위해서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질러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의 경력들이나 또는 부를 축적한 과정을 보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서 부를 축적했는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가 왜 장차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주권자를 위해서 내가를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해가면서 주권자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대물림을 해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이런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썼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심정은 호래비가 안다는. 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허리 이야기하는 이 부유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극빈적인 생활, 그런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왜 없어요? 요즘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돈이 왜 없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지 이러잖아요. 돈이란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세습의 원인은 부모 세습,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세습이나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이런 것들이 이 양극화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는 양극화가 불평등이 필연적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갈수록 이런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냥 월급 얼마 안 받고 먹고 왜 풀칠할 정도로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입니다. 지난 한 해 2062명이에요. 2020년에는 882명, 작년에는 828명, 하루 평균 2.4명이, 여기는 보면 통계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통계 보니까 하루 6명씩 사고로 죽는다, 7명씩 죽는다, 뭐 5명씩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 2022년 원래 58,670명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산재사고로 병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거 보면서요, 이 지하철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노숙자가 전국에 16,465명이더라고요. 2018년에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국가적인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언론들이 이걸 안 드러내는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노숙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헌법, 아까 우리가 본 그 헌법 34조에 나온 이야기, 뭐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지금 저는 최근에 뭘 느끼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코로나19를 마스크를 풀고 상당 부분 해제해 버렸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죽는 사람이요, 오늘 또 보니까 39명이던가 얼마 그 정도예요. 며칠 전에는 300명, 400명씩 죽어갔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과 그 교사가 304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온 나라가 야단이 났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자연현상이니까 다른 나라에 다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거는 개인이 조심을 안 해서 죽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어차피 쫓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감염되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보면요. 걸릴 만한 사람은 다 걸렸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느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자녀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는 저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회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불황이 겹치면은 제일 힘들고 고생하거나 거리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아까 34조에 나와 있는 그 노약자, 장애인, 여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십시오. 누가 죽어갑니까? 고위공직자들은 넥타이 메고요. 아주 그 체면 다 차리면서 아주 당당하게 기자회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그 질환, 국가적인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죽어가는, 그리고 이런 노숙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편개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후보자들 보면은 아주 부자들, 최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인가 그 마우스랜드라는 그 토미 더글러스라는 캐나다 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었던 그 토미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마우스랜드라는 그 이야기를 그 소개했던 글이 있었죠. 보신 분들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알겠지만은 그 마우스 쥐나라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고양이를 뽑죠. 쥐나라의 대통령을 쥐 중에서 뽑지 않고 고양이를 뽑아 놓으니까 고양이가 무슨 법을 만들었냐 하면은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크게 해라, 더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쥐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흰 고양이를 뽑으니까 저렇게 됐다. 다음에는 검은 고양이 뽑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뽑지만은 쥐들의 삶은 비참한 게 계속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지하는 주권의식이 상실된 그런 주권자들이 만든 세상이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요?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차별공화국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근데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고 최순영 의원이 그 공동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이요, 200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통과 안 됐어요. 2007년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8년, 11년, 12년, 13년, 20년 지금 현 국회에서도 장혜영이라는 그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아직도 통과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차별을 정당화시키나요?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해놓고 학생 인권 조례 몇 개 시도해서 통과된지 아시죠? 학생들은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나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에. 근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 장애인들은 차별받아도 괜찮다. 이게 위헌이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주권자 의식, 민주시민 의식, 이것이 가치 내면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 아니죠. 특권이죠. 그 특권 인사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고 자기네들 유리한 법을 만들고 치부하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받고 사는 것, 그런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살인정권과 공생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라. 너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삶이 어떠냐.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청소의 시기를 반납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침에 8시에 7시 8시에 학교에 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돌아오는 이런 반인권적인 반헌법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만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들이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에 보내서 판검사나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반교육적인 학교 교육을 받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물림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해보면은 그게 뭐 그냥 두면은 다 좋아질 건데 왜 그래 떠들고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여성은 또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그렇게 내몰고 헌법이라는 감추고 평등을 강조하면은 그건 빨갱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세상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는 거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헌법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참석하고 또 이렇게 그 귀한 시간에 늦게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10명의 이사님들과 300명 가까운 우리 회원들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참으로 귀한 소중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헌법 조항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요즘 또 이슈되는 얘기도 잠깐 하셨고 그러셨어요. 강의 중에 우선 강의 듣다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졌어. 참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먼저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자유롭게 질문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아니 또는 이런 게 좀 저는 더 궁금한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빈파 선생님은 지난번 듣고 또 두 번째 들으니까 좀 괜찮아요. 좋은데 열심히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시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제가 좀 알면 될까요? 네. 한 가지 있어요. 네. 아까 누구실까요? 저 박종성인데요. 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왜냐면 이거는 사실 좀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소득 재분배 정책, 또는 불평등 완화 정책이라 하는 그 정책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공공부조 정책이라든지 공적 연금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세 정책을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위반을 했다 하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위반을 했다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런데 저 유럽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뭐 이런 교육 선진국에서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가정의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화시키죠. 이런 거는 직접세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가 간접세는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피아노를 한 대 샀다. 그러면은 피아노에 붙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나 가난한 사람들이 피아노를 사는 것이나 세금 똑같이 내잖아요. 물건을요, 여러분들 책을 한 권을 사더라도 부자들이 책을 한 권 사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애써가 모아서 책을 사는 거하고
그게 붙는 세금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세 정책, 세금에 따라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다르니까 이 양극화의 현실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세금 하나만 보더라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우리나라는 그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 간접세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세금을 줄여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간접세에 붙는 세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니까 그걸로서 차등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계속 양극화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정책을 잘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사장님, 이제, 박중성 선생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예, 아까 헌법 3조 말씀하셨죠. 영토. 예, 예. 영토의 부분. 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예. 부분에 있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헌하면 좋을지.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조선인민주공화국이 유엔에 등록된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땅도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해야 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십니다. 아니요, 어떤 식의 개헌이? 그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데 우리 지금 영토 이야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저걸 헌법에 잘 넣지 않는데 우리 경우에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영토나 수도 전에는 헌법에 그런 걸 제가 있으려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 영토를 이런 걸 빼버리면 차라리 나을 거 아니에요. 한반도와 부속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국가 원수가 남측의 국가 원수와 북쪽의 국가 원수가 손을 잡고 서로 국가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헌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요. 보수 단체에서는 북한 쪽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불법 점령 지역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반헌법적이에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헌법 조항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념적인 네. 어떤 어떤 분리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헌법상의 하는 조항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이 떼 쓰는 거 있잖아요. 떼거리 정치. 지금 이승만을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4.19 재헌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요? 그게 국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름이 바뀐 거죠. 한때 나라를 잃어서 일본에 예속되어 있었지만은 해방이 되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고 이렇게 됐는데 헌법을 어겨가지고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국부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그거는 이승만뿐이 아니에요. 박정희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우리 대전의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그 현충원에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시대에 치리를 했는 그 7.1 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그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던 어쨌든 죽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서 국민세금으로 묘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비극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 그래요. 자기네들 말하면 진실이고 남이 말하면 부도덕한 거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종선 선생님과 김용태 이사장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분란의 소지를 없애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신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긴 처음입니다. 헌법 수호에 어긋나는 헌법 수호에 그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헌법을 제대로 읽고 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 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네네네. 김선필입니다. 네, 김선필 선생님. 예, 뭐 지난주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데요. 이사장님, 예.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25년째 OECD 1위입니다. 그 예. 다음에 자살률이 18년째 1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진보고 보수고 뭐라고 불리우는 정권이 들어섰다 나갔다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 짚는 노인들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을 잘 모르거나 우리가 주권 의식이 약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지도자만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다 하면은 우리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 지형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지도자로 뽑힐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열거하신 이런 모순점들을 다 극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지도자가 누구라고 누가 검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가 크도록 놔뒀잖아요. 옛날에 박하정을 비롯해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거리 다 죽였잖아요. 그게 60년, 7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뭐 죽고 난 사람이 잘못된 그 법 집행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선생님 자꾸 강의 들을 때마다 예. 우리가 또 다른 모성에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할인 이야기에서 예를 들면 오늘도 국회의원 급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 급료는 뭐 자기들이 어디서 삥 뜯어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 아니겠습니까?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요. 네. 아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불리한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법에 안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급료를 받는 것이 지탄의 대상인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충돌이 아닌지. 선생님, 저게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는데 예. 계급 정당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진보를요, 국민의힘을 보수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로 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비슷해요. 둘 다 보수예요. 아주 오른쪽으로 훨씬 더 간 게 국민의힘이고 조금 덜 간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계급적인 성향, 그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성향의 정당이 있다면 지금 정의당이 가까워요. 그런데 정의당도 왼쪽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상당히 왼쪽에 조금 기울었지만은 중도 좌파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보수를 배려할 수 있는 정당도 만들어지고 이런 계급적인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급적인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했죠. 지금도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하면 여지없이 들어오는 게
좌파, 종북, 빨갱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이념, 이 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좀 안다면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그래서 헌법에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속에 담겨 있는 가치가 한번 보십시오. 헌법에 11조는 평등이고 12조는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11조고 평등이 12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상균법이라든지 조소왕의 상균법 같은 이런 정신이 우리 헌법에 지금 9번이나 개헌되어 있는 헌법에 녹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또 국교 이야기를 하거나 평등 이야기하면 그건 뭐 여지없이 들어오잖아요. 색깔 칠하잖아요. 이거 네, 바뀌면 안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알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예. 수구하고 예. 보수에 의한 과점 체제다. 자기들끼리 수구하고 보수끼리 주고받는다. 이런 거는 뭐 이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그런 말씀들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누군가가 헌법 정신에 입에 대고 있는 걸 결론에 우리 주권자 의식만으로 계속 우리가 그걸 주권자 의식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만으로 극복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 뭐 정신 승리는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옳고 나는 정말 헌법 정신이 이렇게 가야 되고 생각하는데 니네들은 어기고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은 위반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어디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이제 뭔가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28년째 산업재해가 1위고 18년째 자살률이 이걸 못 고쳐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뭔가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막연히 어떤 영웅적이고 굉장히 청렴하고 굉장히 예민적인 이런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정신 승리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기력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수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하면요. 그 김필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댓글을 올려놨어요. 저는 지금 보면서요. 여기 강의를 수강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실 분들 저 박종성 선생님이라든지 김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명택 선생님 이런 몇몇 분들 보면요. 나중에 보고 제가 강의를 한번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한번 정말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런 강의에 참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유명한 이거 강사들, 우리 이피반 선생님을 비롯해서 강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강의 좀 부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기 네. 요즘 트렌드가 그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습자가 강사로 나서시는 시민강좌 뭐 이래가지고 강사로 하시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선필 선생님 이게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느냐면요. 지금 우리 현재 이런 걸 엘리트 대의주의제 뭐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그래서 이제는 대의주의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직접민주제 하자. 그래가지고 직접민주제를 지금 위해서 노력하시고 작년에 그 강의하셨던 신용인 교수님은 그 직접민주주의 거기에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직접 여러 것들에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좀 실험적이게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민주주의라던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국민들이 너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라도 좀 저희가 알고 바로 보고 그 개념이 장착되었을 때 어떤 사안을 보는 장애인의 문제, 지하철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을 볼 때 저희가 시민성을 실행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아주 어쩌면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제에서 직접민주제로 나가자라고 여러 가지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 저는요 직접민주주의 하기 전에 직능대표제 그게 우선되면 더 좋겠어요.
예. 이거 직능대표제든 직접민주주의든 법을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헌법을 고쳐야 될 판인데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될 주체가 될 사람들은 중심에 서야 될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죠. 마치 그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전쟁되고, 이 군수산업체들은, 군수마피아들은 전쟁이 계속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자기들 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광주의 한윤주 선생님께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민주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만주 선생님은 손 들었었는데, 예,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나쁜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그 교육의 평등성이, 그러니까 교육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어른들이 그렇게 입시 위주의 좋은 학교, 이게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공교육이라는 거는 그 성적 순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바른 인성으로 키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자꾸 사립학교에서 하는 뭐 영어 교육이나 다른 그런 점수를 매기는 교육에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고 공립학교는 나쁜 학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공평하게 하려면 그런 공교육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그 가치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암만 여기서 얘기를 해도 크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치를 안 갖고 계속 성적에만 몰두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도 저희가 그런 사람을 길러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한 푼을 더 걷어들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돈을 잘 쓰지 못하잖아요. 지금 걷어들여 있는 세금을 저는 공평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의 돈으로 조금 뭔가를 하려면 그 필요 없는 그런 문서 작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문서 작성을 하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든지 공무원들은 잘릴까봐 막 겁나서 거기에 막 급급해 있고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게 저는 이게 무조건 상대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홍만주 선생님 생각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해서 지금부터 32년 전에 이 미친 교육 바로 바꾸자고 노동조합 만들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서 5년 동안 해직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5년의 보상을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민주화 유공자 증명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호봉이든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연금도 아주 쥐꼬리만하게 저는 해당이 돼서 먹고 사는 거는 겨우 살지만은 연금을 못 받아서 휴지를 주어가지고 지금 밤에 팔고 다니는 그런 해직 교사도 있어요. 개가 다 맥힌 나라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번 대통령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모 씨한테 찾아갔었거든. 우리 해직 교사들이 왜 우리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 우리를 유공자라고 인정까지 해줘놓고 왜 보상 안 해주나 하니까 제주도 4.3 항쟁의 피해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쫓아내지를 말아야지. 쫓아내놓고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공공재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교육이 공공재냐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이냐.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상업 논리, 돈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홍은주 선생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 빨리 우리 힘 합해서 만들어 봅시다. 네, 이제 한 분만 더 좀 말씀을 궁금하셨던 부분 말씀 더 듣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장님 이제 좀 총정리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거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누가 그대로래? 이창건 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늦게 동참해서요. 예, 깊이 있는 이야기 다 듣지를 못해서 예. 예, 다음에 좀 질문 좀 제가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교육 문제라든지 참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임용택 선생님도 또 그 철학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철학의 종류가 관념 철학과 유물 철학 두 가지인데 이 관념 철학은 너무 어렵고요. 근데 이 관념적이 그야말로 관념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삶의 이야기, 나의 문제, 예, 이런 문제는 유물 철학이 얼마나 내 삶의 나는 누군지 왜 사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의 교육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암기했는 지식을 가지고 서열 매기는 이거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 다수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바르게 바꿔 놓으려, 바르게 세워 놓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이지만은 지금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순수한 서민들, 백성들은 나만 열심히 하면은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제도로 법으로 또는 이데올로기로 온갖 그 이념으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기득권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못 바꾸게 뭐 빨갱이 논리니 뭐니 별걸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 순수한 국민들, 순진한 백성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영택 지회장님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아닙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에게는 성찰과 도전의 이런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희망을 갖고 싶어요. 사실은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의 트라우마, 비극이 있지만 아까 독일 헌법과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인간 존중. 되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같은 아시아나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배나 통제, 피해를 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해를 받은 이런 민족 국가로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갈 길이 멀고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제가 최근에 일단 제 자신으로부터 일단 지위나 기대를 바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즐거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선후배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저에게 더 큰 삶의 어떤 의욕과 그 도전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서 다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국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이렇게 우리 헌법 읽기 본부의 김용대 이사장님이 해오시는 것들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누군가의 가슴에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하고 힘을 합치고 가보시게요. 저는 분명히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다시 계획 세상이 사람의 하늘임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실천하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제가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어떤 이것저것 한 달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봤어요. 예. 저는 이제 천명분 뭐가 좀 더 궁금했냐면요. 임익수 선생님 그 청년정치학교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경제적 양극화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 진영 논리, 네네. 이념의 양극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저희 그 민주교육의 그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시도하고 했었었어요. 그 아주 극보수 쪽하고도 이제 노크하고 대화의 노크를 하고 했었었는데 청년들은 어떤지 저희 기성세대에는 너무나 진영 논리나 이런 신념 이념들이 나눠져 있는데 청년들은 좀 그 기성세대에 비해서 그런 진영 논리나 이념들 이런 것들이 어떤지가 좀 저는 조금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선생님께. 네. 좀 제가 더 같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세심하게 소통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저는 우리 청년들은 진영과 이념에 그렇게 속박은 받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흥미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기 나름 같아요.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뭐 큰 돈이나 뭐 사적인 지위는 없지만 제가 그런 운동을 합니다. 오래전에는 제가 그 기성세대로서 고백 운동을 하자. 제가 오래전에 부모기 하면서 제안했고 최근에는 더 이상 지원받지 말자. 그냥 강사비를 돌려주자. 필요하면 더 이렇게 청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운동을 제가 지금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그런 주변의 분들과 그렇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공간을 제공해주고 필요하면은 장학금을 드리는 운동을 제 인생 2막의 그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 제가 올해 특히 내년에 제가 마무리 작업하는데 내년 이후에 제가 그런 것들을 더 지금 크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되고 실천상에 있으면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렇게 뭐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학교에 근무할 때요, 그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학부모들이에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면은 그 학부모위원들이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장한테 교장이 내놓는 안건의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요. 동료 교사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머리가 좋고 사회적 환경이 나름대로 괜찮아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너도 내처럼 열심히 하면은 교사도 될 수 있고 의사, 변호사, 판검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왜 그래 삐뚤어졌어? 예, 왜 그렇게 오른쪽으로 왜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 이거 그냥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왜 아이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쳐서 노리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반발을 받고 힘들었던 동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데, 지금 청년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발등에 떨어진 불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뭐 3포, 5포, 뭐 7포, N포 그러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해서 그런 청년들에게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최근에 몇 년간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사실은 그런 많은 지금 도발적인 질문과 이렇게 도전 과제를 주시는데, 하여튼 절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성세대 어른들을 절대 믿지 말라. 저도 요즘 제 자신도 어떤 때는 흔들릴 것 같아요. 약간의 욕심과 아집을 제가 조금씩은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직장 내에서 아직은 좀 좋은 직장이지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분 나름대로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제가 더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힘들다. 이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뭐 동료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점이나 불편한 점을 안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제 스스로가 작은 씨앗이 돼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니까 일단 제 삶은 굉장히 좀 평화롭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루부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속한 공동체, 청소년, 평생교육만을 제가 온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제가 책에도 정리되고 하여튼 책 속에 있는 이론이나 이것보다는 하루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고 실천의 힘으로 제가 꿈꾸었던 대동세상을, 또 돌아가신 우리 안창호 선생님, 또 광주에는 최홍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학생들이 이번에 한번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최홍준 기념관에 몇 번 갔는데 학생들이 거기 있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새로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내만 했더니 두세 명이 나를 세워가지고 그 한국의 인물을 찾아가는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자기 길을 찾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대 광주 지회장님은 그 안창호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안창호의 애기애타. 무척 사랑하시는 분, 그걸 실천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헌법을 읽자라고 시작을 했죠. 헌법이라도 읽어보자. 139조까지. 그리고 헌법을 읽다 보니 헌법을 좀 가르쳐주자. 학생들에게, 또 성인들에게 헌법을 좀 교육시켜주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 저희가 헌법대로 좀 살아보자. 헌법대로 좀 실천해보자. 이런 건데 작은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함께 공부하셨던 것 같고요. 오늘 저희 김용택 이사장님 환절기인데 편찮으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5월 예쁜 5월이잖아요. 저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더니 조금 마음의 진정도 됐고, 또 이명택 선생님이 오늘 따뜻한 메시지 때문에 조금 더 약간 희망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선생님들 덕분이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네네. 홍만주 선생님 그 댓글 올려놓으신 그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 자유 특구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등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등 교육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교육 실험을 허용하고 성공 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시키는 정책입니다고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이 교육 특구는요, 그 영화 19에서 보는 어려운 영화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예요. 사실 이런 교육 자유특구라는 이름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돈이 많이 내고 우수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 지도층 인사를 길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헌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평등의식.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핵심 이야기가 헌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을 배제하는 것, 그걸 외면해버리면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마무리하시죠. 예. 네네. 지금 이제, 박정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적어주셨고, 그거에 대한 이사장님이 또 답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각자의 경험치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안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원자 이사님, 학원자 이사님 어디십니까 거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배경 깔았습니다. 서원자 이사님, 박인희 이사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다음 주에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애쓰셨어요, 이사장님. 예, 어린이날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재밌게 보내세요. 네, 속상해요. 이생. 얼굴 보이지? 이명세 살아났다. 감사합니다. 예. 어, 편히 주무십시오. 예. 예, 애쓰셨습니다. 예. 힘내요. 배경 너무 좋은데요. 거기 가고 싶습니다. 박인 이사님 깔았어요. 오늘 네네. 음성이 안 되시는 거였어요? 네? 아, 음성 되시네요 이제. 네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미생도 아팠어요? 아니요? 아니야. 다행이다. 이명쌤 나타났어요. 이명쌤. 아프고 나니까 또 뽀해졌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고생 많았어요. 예, 쓰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